아시아 최고의 부자 동네와 아시아 최대의 슬럼가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이상한 도시, 바로 뭄바이인데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는 뭄바이가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눈에 보이는 도시는 뭄바이가 유일할 겁니다. 저 또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이런 광경을 보고 이 도시를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이곳 뭄바이를 여행해보면서 세계 최대의 슬럼가부터 무려 7,000명이 넘는 일꾼들이 일한다는 세계 최대의 야외 빨래터, 그와 반대로 몇십억대 아파트와 호텔이 즐비한 해안가 부촌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아파트까지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깊게 탐험해 볼 겁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할 곳인 뭄바이,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수많은 인도 도시들을 여행했지만 심지어 수도인 델리에서조차도 인도 빈부격차를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바로 옆에 있는 판잣집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치 미국 같은 화려한 빌딩들이 여타 도시랑은 확연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뭄바이는 인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도시이자 인도의 미래를 보려면 뭄바이로 와라라고 할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도시스러운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뭄바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세계 최대 슬럼가라고 하는 다라비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 식민지 시절에 외곽으로 추방된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딱 서울대학교만한 면적에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구 밀도가 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가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길 그냥 혼자 탐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이드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사짓이라는 분인데요. 다라비에서 나고 자란 로컬 가이드로 오늘 제 촬영을 도와줄 겁니다. So I local in Dharavi. I grew up in Dharavi. Oh, really? I still live in Dharavi. 먼저 통성명을 했는데 나이 물어보니까 저보다 2살 동생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짓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준 뒤에 본격적으로 다라비로 향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저는 다라비가 도시에서 좀 많이 외곽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인도 도시의 대로변에서 딱 3분만 육교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다라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세계 최대 슬럼과 같은 어마무시한 수식어들이 붙어있긴 하지만 여기선 그냥 서울시 땡땡동 같은 하나의 동네인 거죠. 실제로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기차가 많이 다니는 큰 역도 있는 역세권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짓한테 간단한 튜토리얼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슬럼 가면 특별히 좀 위험하지 않냐 하고 물어봤는데, 다라비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는 눈이 많아서 여타 다른 인도 도시보다 특출나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요. 근데 독특하게 길 가면서 그 어떤 선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 넘지 마라 이런 소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선이 아무렇게나 튀어나와 있는데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닿으면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가보니까 한 1000개 집은 쓸 전기 설비가 저 조그마한 방 하나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전선이 전부 다 꼬여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다라비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딱 육교 계단 하나 내려갔는데 짜잔, 여기가 다라비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된 슬럼가 투어에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동시에 그렇게 느낀 첫인상은 사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여태 가봤던 인도 길거리들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냥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다른 동네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네 전체가 하나의 공장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한쪽에서는 차 부품을 수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카레 만들고 있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혼자 왔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그렇게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자동차 부품을 잘게 쪼개가지고 재활용하는 공장이었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장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재활용 공장이 맞나 싶으실 텐데, 여기서 이 다라비에 정말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다라비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 재활용 산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뭄바이라는 대도시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여기에서 재가공해가지고 재활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라비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도 여행을 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대체 저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여기에 주요 생계수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슬럼가들이 불법적인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다라비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다라비를 흐르는 한 하천을 마주쳤는데 물이 쓰레기에 막혀가지고 고여버렸더라고요. 진짜 한눈에 봐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뭄바이의 산업 폐기물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하천을 막아버렸다고 해요. 이런 건 좀 정부에서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식당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 밥을 먹는 건 아니고 갑자기 저한테 짜파티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제안에 상당히 당황은커녕 그냥 신나가지고 달라들었는데요. 이렇게 손 깨끗하게 씻어주고 밀가루 반죽을 쫙 밀어주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고비가, 그리고 여기서 팍 하고 간지나게 불판에 던져주면 더 이상 안
깝치고 그냥 조용히 놔뒀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재활용의 동네답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재활용품 뭉치들도 볼 수 있었고 길거리 이발소까지 정말 없는 것조차 있는 수준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여기서 딱 느낀 게 타짓이 없었으면 길이 거의 미로 찾기 수준이라 절대 못 들어갔거나 절대 못 나왔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 같더라고요. 이 미로 곳곳에는 집하고 가게들이 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밝게 인사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럼 다라비는 재활용만 하냐? 그건 또 아니고 여기서 하는 새로운 일을 보여준 데서 갔는데 오 깜짝아, 무슨 들개가 이렇게 큰가 했는데 염소라고? 아무튼 여기서 양이랑 염소 가죽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공해가지고 또 옆에 가게에서 지갑이랑 가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산지 직송도 아니고 산지 여기소급. 근데 다라비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라비에 생각보다 좋은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고 정부에서 책값부터 수업료랑 급식까지 전부 무상으로 교육해준다고 해요. 제 가이드인 사짓도 이 학교를 나왔다길래 온 김에 선생님한테 인사나 드리자고 하니까 부끄럽다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사이좋게 짜이 한잔 해주고 시장을 탐방하는데 Hi Korea. Oh, you know Korea? Hi, hi. 드디어 제 국적을 단번에 맞춘 최초의 정답자가 나와서 굉장히 반갑던 와중에 Give some money to him. Why? 아니 뭐 마피아야. 그렇게 계속 탐험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이것저것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번 껴보고 싶긴 한데 아이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끼겠다 하는 건 거의 고백 수준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저만 그런가. 그렇게 군침만 다시고 있던 와중에 아니 인도의 국민 스포츠라는 크리켓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크리켓이 야구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사지 찬스 써가지고 바로 껴봤는데요. 그렇게 유튜브고 뭐고 한국인 용병의 인도 다라비 리그 첫 출전으로 자존심 대결이 시작됐는데 세게 치지 말라길래 괜히 세게 쳤다가 다라비에서 항문값으로 여행 경비 다 물어주기 싫어가지고 이용규 빙의해서 전부 커트해줬습니다. 수수도 해줬는데 제구 미쳤다. 아, 여행 경비 떨어지면 인도에서 크리켓 선수나 할 때 여기까지 깝치도록 하고요. 그렇게 살다 다라비에서 크리켓을 다쳐보는 기이한 일을 겪고서 슬슬 투어를 마무리하려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선거 운동인 것 같긴 했는데 일단 거의 아이돌 하이파이브에 빙의해서 하이파이브까지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후보인 줄. 그렇게 세계 최대 슬럼가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삶의 형태가 녹아있었던 다라비를 뒤로하고 일단 제가 잘 곳부터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데요. 아니 근데 인도가 숙소가 싼 걸로 유명한데 이 뭄바이는 숙소값이 엔간한 일본 유럽 뺨치는 수준으로 비싸가지고 정상적인 숙소는 10만원 이하로는 구하기조차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호스텔도 거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자보자 하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무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라길래 드디어 나도 플렉스 제대로 해보는구나 했는데 일단 가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죠.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대체 왜 여기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살짝 당황했지만 어찌저찌 찾았고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실제로 무려 40층짜리 초대형 빌딩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한 10분 정도 타주고 제 방이 있는 35층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근데 방마다 문 앞에 이런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데 뭔지 모르는 저는 조금 무섭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부적 붙여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오늘 제가 묵을 방은 먼저 첫인상은 꽤나 깔끔했는데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총이 있길래 바로 도망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장식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이 방의 가격이 하루에 35,000원 정도 했는데요. 근데 호텔 값이 거의 유럽 수준인 뭄바이에서 이런 좋은 방이 하루에 35,000원일 리가 없죠. 그럼 대체 뭐냐고요? 바로 이 투룸 방에서 저는 이 오른쪽 방을 쓰고 거실에서는 주인 친구가 잔다고 해요. 살다 인도 자취방 동거를 다 해보네. 침실은 나쁘지 않았고 근데 층수가 무려 35층인지라 당연히 전망을 상당히 기대하고서 커튼을 쓱 열어봤는데요. 홍콩 구룡성체는 아무것도 아니.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계속 잘 때마다 펑펑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니 뭐 폭탄이라도 떨어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쓰레기를 밖에 던지더라고요. 아무튼 뷰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루 35,000원에 숙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렇게 밤에 주인 친구를 만났는데 무려 인도 최고의 공대인 IIT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하필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끼라길래 일진 느낌은 안 나가지고 안심하고 꼈습니다. 그렇게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 꽤나 괜찮은 친구들이어서 꽤나 친해져가지고 다음날 아파트 바로 앞에 무려 세계 최대의 빨래터가 있는데 저를 구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뭔 소린가 하고 냉큼 따라가 봤는데요. 사실 이 빨래터는 도비가트라는 곳으로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여행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나온 뭄바이 빈부격차의 또 하나의 상징
상징적인 공간인데 대충 설명하자면 인도는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신분 외의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그 달리트들이 이 도비가트에서 거주하면서 근처에서 나온 모든 빨래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빨래터의 전경을 봤는데 세상 온갖 빨래들이 널려있는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요. 근데 친구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길래 따라가 봤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비가트 앞에는 한국 유튜브에도 수많은 출연을 한 아주 유명한 사기꾼 집단이 있는데 무슨 포켓몬리그 4천왕 마냥 입장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관광객만 막아 세우면서 입장료가 있다고 삥을 뜯기로 악명이 높은 유명인들인데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희를 막아 세운 거예요. 근데 보통이라면 골치 아파야 정상인데 인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무슨 디카프리오 뉴진스 실제로 본 것 마냥 그저 신기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한테는 인도인 친구 2명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한두 마디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들여보내줬고요. 그렇게 들어간 도비가트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세탁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세탁을 위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집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인도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달까요? 그렇게 뭄바이에서 가장 거대한 두 슬럼과 탐험을 마치고 이번엔 뭄바이의 다른 면을 보기 위해서 뭄바이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동네를 수소문해봤는데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에 무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인 집이 있다길래 아니 대체 어느 정도로 좋길래 세계에서 가장 비싼가 하고 바로 가봤는데요. 일단 택시를 타고 이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툭툭은 온데간데 없고 외제차들로 도배가 돼 있었고 그 많던 들개조차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그렇게 도착했다고 내려줬는데 아니 빌딩밖에 없구만 어디가 집이라는 거지 싶었는데 저 빌딩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여기에 몇 명이 사냐 하실 텐데 여기에 가족은 총 5명 사는데요. 대신 이 5명을 위해서 직원 600명이 상주하고 있고 수영장, 영화관 뭐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 집이 대체 얼만데 싶으시죠? 바로 2조 6천억 원입니다. 저 딱 1억만. 근데 어쨌거나 개인 집이고 가까이 가면 군인들이 있다 그래서 총 맞을 것 아니 민폐일 것 같아서 멀리서만 찍고 다음으로는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인도에는 발리우드가 있죠. 그 발리우드 스타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다는 뭄바이 해변가에 부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봤는데요. 여기 또한 서울 한강뷰 그 이상의 집값을 자랑하는 동네인데 한국으로 치면 부산 해운대랑 한강 아파트들을 합쳐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기존 인도랑 다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쾌적한 해변 산책로도 있었고 특급 호텔하고 고급 주택, 깔끔한 카페들에 닭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근데 이 지역은 부자 동네라는 거 이외에도 저한테 아주 큰 의미를 가졌는데요. 바로 제 장장 45일간의 인도 여행 마지막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기념해서 깔끔한 카페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밀크쉐이크 한잔 해주면서 그동안의 인도 여행을 싹 회상해봤는데 갑자기 떠나는 게 너무 아쉽지는 않았고 그냥 설레기만. 그렇게 길고 길었던 저의 인도 여행도 막을 내립니다.